백운계 시사 1번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첫 번째 1번지 똑똑 코너입니다. 똑똑한 두 분 모시고 톡톡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똑똑 놓고 하는 1번지 똑똑.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겨울은 좀 추워야 되지 않아요? 물론 뭐 추워야 겨울답지요. 예. 그러나 또 남도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좀 겨울에도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야 또 젊은 친구들 바깥에 야외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게 더 꼰대다. 네, 죄송합니다. 겨울에 추워야 된다는 게 왜 그게 꼰대입니까? 수능날 정도만 따뜻하면 됩니다. 하여튼 저렇게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보면. 예. 여야가 후보를 뽑아놓고도 제대로 출발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달라질까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새로 짜기로 했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고집을 꺾은 것 같아요. 김병준, 김한길 위원장을 합류시켜서 선대위를 꾸렸는데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민주당 내용 볼까요? 정기남 평론가 어제 네. 오후 4시에 긴급의총을 열어가지고 네. 지방에 있던 막 의원들까지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막 서로들 연락하면서 무슨 일이지? 뭐 왜 모이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왜 모이는 거야라고 했다면 그만큼 위기감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죠. 더 문제네요. 왜 모이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일요일 의총이라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하루를 포기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그 이재명 그저께 이제 선대위 출범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가 왠지 좀 뭔가 굼뜨고 뭔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판을 송영길 지도부가 받아서 의원총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한번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첫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민주당 선대위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동 선대위원장급 그리고 공동 총괄 선대본부장급 이런 분들을 보니까 19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이 선거의 핵심인데 이분들을 횡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을 두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 누가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됐다. 그러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스마트하고 단촐하고 좀 권한이 있는 그런 선대위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바뀌는 게 맞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고 지금 현재는 또 문재인 정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나섰지만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엄전하기 때문에 또 그것의 어떤 연장선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으로 확 바꿔내겠다. 예. 뭐 이런 어떤 의지를 드러낸 거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표 정치 혁신, 이재명식 어떤 선대위 운영. 이런 것들을 우선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차별화라고 하는 것도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근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좀 낮아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지지율을 견인해내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지층과 진영을 먼저 공고화하고 난 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지층의 분열을 자칫 잘못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눈앞에 보이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예. 어쨌든
차별화가 결국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저기 앞서 장성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선대위가 굼떠서 뭐 매머드여서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냉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대위가 크든 작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를테면 폭등하는 집값이라든지 또는 뭐 팍팍한 살림살이 이런 데 있어서 국민들이 느낄 때는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이 보여주는 비전이 뭐냐. 우리의 삶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이다. 일하는 선대위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방법론적인 것, 뭐 좀 날렵해야 된다, 규모가 스마트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선대위.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죠.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가장 잘된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에 예.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가 잘된 선대위였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은 한 두세 분 정도 단촐했고요. 총괄 선대본부장 1명, 부실장 1명 이런 식이었어요. 2017년에 선대위가 필요하기는 했나요? 근데 뭐 탄핵 때문에 그랬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예. 그런 식으로 책임 권한이 종적으로 좀 단순한 선대위가 아주 좋아요. 그래야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어떻게 선대위가 구성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연한 평론가 어제 같은 경우에 긴급 의총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까지 더 올라와서 했고 그랬으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조간에 쫙 뭔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민주당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사퇴 네. 이재명 후보에게 다 몰아주기로 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보니까 뭐 그거 왜 어제 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현역 의원들의 그 불만도 의총장에서 그래서 표출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냐? 이 후보와 그러면 상의 없이 선대위를 구성했다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제기됐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당 지도부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 뒤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청사진을 내놓고 자,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는 내일부터 이렇게 가기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인선이 좀 뒷받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혹시 어제 의총에서 뭔가 결론을 못 내린 거 아닐까요? 일단은 동의를 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160명인가요? 뭐 이 정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에게 자, 선대위 좀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역에 가서 득표활동에 좀 열중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먼저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런 얘기 하기에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아직도 안 오르고 그렇고 있다. 아니 적어도 지금 뭐 어제 의원들이 의총에 가면서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뭔데 모이자고 그러는 거지 주말인데. 그래서 막 서로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올라갔을 텐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뭐지 선대위 전면 재편인가?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나? 대표직까지 사퇴하는 것이 좀 그러면은 그냥 뭐 상임위원장이라도 그러면은 내려놓고 저기 하나 뭐 그랬는데 어제 쇄신 의총이라고 그랬어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일장 연설만 하더라. 후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위기감은 있지만 이 위기감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위 이른바 유능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어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가 어제 의총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반성부터 내려놓고 자기 반성부터 해놓고 이후의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좀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이재명 선대위 그러는데 저는 선대위 이름은 선대위의 구성 권한은 후보에게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의 운용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왈가왈가거나 어떤 미주알 고주알 다 관여하는 방식이 되면 이 선거는 또 맞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나타나고 어제 있는 의총에서 네. 총이라도 모아서 자 그러면 모든 전권을 후보한테 줍시다라고 해서 박수를 치든지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징적으로는 그런 형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어제 이재명 후보 측과 송영길 대표가 자 선대위 이런 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질러놓으면은 의원들이 또 반발했을 거예요. 아니 뭐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당신들 뭐냐고 상의라도 해야지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텐데 어제는 그냥 일단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만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냥 식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식지는 않았고요. 예. 안 식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당 소속 전체 의원과 지지층이 지금 상황이 그냥 이렇게 이완된 상황에서 갈 일이 아니구나. 뭔가 좀 위기감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출발로서 나름대로 당 대표나 현역 의원들이 그 권한을 후보에게 위임하고 또 후보는 그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로운 계기를 만든 건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거대책위원회에 후보의 어떠한 신임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누군가 중심적인 인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선대위가 흘러가지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는 물론 중심은 이재명 후보죠. 근데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결정을 내줘야 선대위가 굴러가는 이런 모양새는 정말 잘못된 선대위다.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등판이 또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선대위 새로 짜서 출발하고 그렇게 하기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국민의힘 사정 한번 살펴보죠. 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똑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살펴볼 텐데요. 장성철 교수. 네.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대위를 짤 수 있게 된 것 같죠? 그렇죠. 그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병준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를 선대위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일단은 임명하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예.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랑 김병준 위원장 세 분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김병준 위원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던 부분에 사과도 드리고 좀 여러 가지로 같이 열심히 제가 모시고 잘하겠다 이런 식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김이라고 그러죠. 이제 후 3김 이 분들이 예. 국민의힘 선대위를 주도해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남 평론가 예. 보시기에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갈 것을 미리 딱 그려놓고 나는 계속 반대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당신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해. 그래서 내가 결국은 당신한테 지는 것처럼 하면 당신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 정도면 정말 뭐 정치 전략의 귀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 그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뭐니 해도 이번 그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윤석열 후보의 완승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마지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몇 사람 집어넣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선대위에 집어넣는 선에서 어떤 절충들을 이뤄낸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그 결과가 윤석열 후보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3김 시대 소위 이른바 세 사람 그 3김 씨가 이제 거론되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72세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평균을 내보면. 근데 21세기 정치에서 뭐 2022년 대선에서 특히 2030이 주도하는 어떤 그 선거가 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정치 지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어떤 국민적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건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좀 경륜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선대위에 세 분을 모심으로써 채워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0 젊은 세대, 뭐 MZ세대 이분들의 견인을 위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사이가 좋아졌나요? 그 긴장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썩 맞는 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에게 아니 당이 준비했으면은 그냥 좀 따라오시면 되지 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한 거를 거의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라고 비토를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선대위 구성에서 이준석은 보이지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아예 패싱했잖아요. 거의 패싱으로 봐야 될 것 예. 같다. 왜냐하면 그 노지략가들과 윤석열 후보가 맞붙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뭔가 중재하고 역할할 수 있는 자기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준석 후보의 역량은 대단히 취약해 보인 것으로 저는 평가됩니다. 근데 역대 대선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후보에게 가장 많이 저항한 당대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황우여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강재석 의원이 이렇게 당대표였는데 그때는 해달라는 거 그냥 알아서 다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의 고집을 부리긴 왜 했다. 그랬을까요? 윤석열 후보보다는 본인이 선거를 더 잘 알고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주위에 있는 여러 측근 의원들보다는 내 말이 옳다.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혹시 본인이 생각한 측면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도 내년에 배지를 달고 그리고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한데 대선 후보랑 신경 좀 버려서 나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지라고 할 만큼 바보스럽진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워낙 뭐 자기 정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이죠. 당대표 자기 정치 해야죠. 실제로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김한길 위원장의 영입, 소위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새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이후 대선 과정과 전후의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라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지도부는 다 이제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메이드 인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의원분들이나 당원들 같은 경우엔 우리는 뭐지?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대표 후보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하고 봐야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불만들은 참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건가요? 백투더 글쎄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권은 상징적으로는 교체가 됐지만 거기에 상층부의 인물들은 이게 과연 교체 안 됐어요? 네. 예, 된다면. 네.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 모시는 것은 윤석열 후보하고의 인연 때문인가요? 그렇죠. 2013년도에 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좌천당했을 때 상당히 정말 윤석열이야말로 최고의 검사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대표하실 때 칭찬을 해줬다. 그 이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여러 가지를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시고 싶어 했고 저는 다른 진영에 계신 분이 다른 진영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선거에선.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겸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선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정기란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김한길 대표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적 어떤 교류를 해왔던 연장선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그 김한길 의원의 영입은 이른바 밤눈 빅텐트라고 하는 것을 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아마 김한길 의원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새시대 준비위원회잖아요.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앞서 장성규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중도 성향의 어떤 그 지지층이나 또 뭐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반문의 어떤 정책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나 또 국민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뭔가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뭐 지략가 또는 뭐 예를 들면 창당 전문가 이런 사람으로 김한길 대표를 좀 염두에 두면서 대선 전후로 해서 앞서 얘기했던 걸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뭔가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되는 정당의 창당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마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한길 전 대표 지략가잖아요. 창당 전문가라고도 하죠. 저는 근데 이 선대위에 지금 내포된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박빙으로 나왔을 때 제3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김한길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김병준 위원장 모두 다 안철수 후보와는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좀 평가를 절하하는 분들이거든요. 야, 그럼 나중에 박빙 선거가 됐을 때 과연 이 단일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 이준석 당 대표도 기본적으로 아예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평론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폄하하잖아요. 하나의 큰 이것도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김한길 대표가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경험해본 안철수 대표를 경험해본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더 싫어한다면서요? 그러기도 합니다만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할 때 공동 주역이 김한길, 안철수였던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본다면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가장 잘 알고 또 안철수 대표를 어찌 보면은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 영입하고 또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이렇게 모시고 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 쪽에 온 것, 민주당 지지층 또 호남 지역 표 얻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정치적 영향 자체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호남에서 보여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 강도, 이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호남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김한길을 중심으로 한 또 뭐 과거 민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반문 정서를 자극해낸다면 역대 다른 보수 야당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수 우파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로서는 큰 위험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지하고 그런 분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더욱더 견인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수 우파 쪽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면 이쪽도 어느 정도 좀 파열과 균열이 날 거예요. 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여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영을 새로 갖춰서 출발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현재 여론조사도 완전히 붙어 있고 0.5%포인트 차이던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 짧게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보 개인과 캠프의 실수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3지대와의 단일화 부분. 심상정 후보 민주당에서 해야 되고요. 이쪽은 안철수 후보 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초반에 지지율 정체 국면에 상당히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거냐 이게 초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방향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비전. 자, 문재인 정부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두 번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지층에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공도 들이고 더 파고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선대위 저는 뭐 형식을 바꾸기보다는 핵심 엔진을 교체하는 쪽으로 또 시급하게 어떤 서두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디자인도 바꾸세요. 다음 주에는 한번 좀 진전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지 똑똑 정민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